염상섭의 만세전 하면 뭐랄까 한국 근대문학에서 손꼽히는 아주 어둡고 또 중요한 작품이죠. 근데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요. 1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와 정말 날카롭습니다. 자,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. 자, 최종 제목은 만세전이요. 말 그대로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전이라는 뜻이죠. 그런데 원래 제목은 이게 아니었습니다. 훨씬 더 뭐랄까 충격적이었어요. 바로 묘지였습니다. 아니, 소설 제목이 묘지라니? 대체 왜 그랬을까요? 이 제목의 비밀을 푸는 게요. 만세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, 바로 그겁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분리된 지식인. 이 모든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인공, 이인화.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? 주인공 이인화는요. 시대가 1918년, 그러니까 일본 도쿄에서 아주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유학 중인 그런 지식인이에요. 솔직히 말해서 고국의 암울한 현실? 뭐 그런 거엔 전혀 관심이 없어요. 그냥 부모님이 억지로 맺어준 아내, 그 따분한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할 뿐이죠. 그러니까 모든 거에 좀 거리를 두고 되게 냉소적으로 자기만의 세상에 딱 갇혀 사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그의 편안한 도쿄 생활을 깨트리는 전보 한 통이 날아듭니다. 아내가 위독하다. 그는 진짜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정말 억지로 귀국길에 오르게 돼요.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전혀 몰랐겠죠. 이 여정이 자기가 그렇게 애써 외면해왔던 조국의 현실, 그 맨얼굴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줄은 말이에요. 자, 두 번째 파트. 여정 마지못한 각성입니다. 도쿄에서 서울로 가는 그의 발걸음은요. 그냥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. 이건 바로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. 자, 그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? 도쿄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부산에 내리고 거기서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 경로예요.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. 자유롭던 도쿄를 떠나서 식민지 조선의 심장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새로운 충격과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거죠. 조선으로 가는 배 안에서였어요. 이인화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인을 요보라고 부르는 걸 듣게 됩니다. 이게 그냥 부르는 말이 아니잖아요. 경멸과 조롱이 가득 담긴 그 말 한마디에 이인화는 정말 처음으로 내가 식민지의 백성이구나 하는 그 굴욕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. 근데 더 끔찍한 건 목욕탕에서 우연히 엿듣게 된 대화였어요. 일본 사업가들이 막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조선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일본 공장이나 광산에 팔아넘기는 방법에 대해서요. 진짜 무슨 물건 취급하듯 말이죠. 바로 그 순간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식민지의 현실이 그의 눈앞에서 아주 잔인하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확 다가오는 겁니다.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여기 공기는 도쿄랑은 완전 달라요. 그냥 조선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끊임없이 의심의 넌초리를 받고 막 몸수색을 당하고 자유로운 유학생 이인화는 온데간데 없고 감시받는 식민지 백성만 덩그러니 남게 된 거죠. 기차 안에서는 또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습니다. 갓을 파는 장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. 자기는 일부러 상투를 안 자른다고. 왜냐고요? 그래야 나는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요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일본인들의 감시나 괴롭힘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. 와,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춰야 하는 이 기괴한 생존 방식 앞에 이인화는 뭐랄까 깊은 연민과 함께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답답함을 느낍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, 절정, 묘지라는 진단입니다. 이 모든 충격적인 경험들이 이인화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뭉쳐지다가 마침내 단 하나의 단어로 폭발하듯 터져 나옵니다. 그게 바로 식민지 조선에 대한 그의 최종 진단이었어요. 바로 이 말입니다. 여기는 묘지다. 구더기가 들끓는 묘지야. 이 한마디,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야말로 그가 여행 내내 느꼈던 모든 절망과 분노, 혐오가 응축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. 그런데 여러분, 이 묘지라는 비유,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. 이게 그냥 나쁜 일본 제국주의하고 외부의 억압자만 욕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의 진단은 마치 양날의 검 같아요. 한쪽 날은 나라의 생명력을 다 앗아간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있죠. 그런데 다른 한쪽 날은 바로 그 안에서 무기력하게 썩어가고 있는 자신의 민족,
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. 외부와 내부, 양쪽 모두를 향한 정말 통렬한 비판인 셈입니다. 네 번째 파트, 반전의 결말, 탈출입니다. 자, 이제 모든 현실을 똑똑히 보게 된 지식인 이인화. 그럼 그는 이 묘지에서 과연 무엇을 할까요? 보통의 소설이라면 여기서 뭔가 영웅적인 행동을 기대하게 되잖아요?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설은 전혀 다른 선택을 보여줍니다. 정말 놀랍게도요. 그의 그 모든 깨달음은 그 어떤 행동으로도 이어지지가 않아요. 그는 서울에 와서 아내가 죽는 걸 보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이 처음 도쿄에 있었던 그 냉소적인 관찰자의 시선으로 그냥 지켜보기만 합니다. 그리고 그는 모든 걸 버립니다. 아내가 죽는 걸 지켜본 뒤에 하나뿐인 아들은 형한테 맡겨버리고 가족이라는 마지막 끈마저도 스스로 끊어버리죠. 그리고는 자기가 구더기 들끓는 묘지라고 불렀던 그 조국을 등지고 다시 도쿄로 도망쳐버립니다. 문학에서는 이런 구조를 원점 회귀형 구조라고 불러요.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뺑 돌아오는 거죠. 이인화가 다시 도쿄로 돌아갔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. 그의 그 대단한 각성이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으로 끝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인 겁니다. 자, 마지막 파트입니다. 유산.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. 주인공은 도망가고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잖아요. 그런데 대체 왜 이토록 암울하게 짝이 없는 소설이 오늘날까지 한국문학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불리는 걸까요? 그 이유는요,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암울함 자체에 있습니다. 만세전은 어설픈 희망이나 값싼 영웅담으로 시대를 포장하지 않아요. 대신에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정직하게 정말 남김없이 그려내거든요. 바로 이 점 때문에 한국 사실주의 문학의 정점이라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. 결국 이 작품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.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그 깊고 어두운 틈. 병이 뭔지 정확하게 진단은 했는데 치료할 방법은 내놓지 못했던, 아니 어쩌면 내놓을 용기조차 없었던 당시 지식인들의 그 마비된 상태를 이보다 더 날카롭게 보여준 작품은 없을 겁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. 만세전이 우리에게 남긴 이 딜레마, 100년이 지난 지금이라고 해서 과연 달라졌을까요? 현실을 똑바로 깨닫는다는 것, 그것이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까요?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깊은 절망을 확인하는 과정일 뿐일까요?